네, 반갑습니다. 미투과학 대중화 사업의 14번째 세션을 맡게 된 전남대학교 생명과학수학부 심재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서 선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이 시간을 꾸며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던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식물을 바라볼 때 어떤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How plants tell the time이라고 하는 즉 식물이 시간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또는 계절을 어떻게 인지하느냐를 그 분자적인 기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재밌게 잘 들어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발표가 끝난 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자신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를 통해서 다양한 자신들의 생리학적인 반응이나 발달 과정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식물들이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 시간을 인지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식물은 단순히 하루 주기로 일어나는 시간을 인식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는 메커니즘도 갖고 있어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이 식물의 시계에 의해서 또는 시즈널 리코그니션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계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루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훌륭한 기계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 사람들은 이 시계를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계를 개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버전의 시계라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 무브먼트를 이용한 해시계죠. 특히 해시계는 이집트 지역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되었어요. 여기에 보시는 커다란 기둥을 우리가 오벨리스크라고 부르죠.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에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이 오벨리스크는 대부분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에 퍼져 있죠. 이집트에 존재하던 오벨리스크를 유럽에서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시의 중심이 되는 커다란 관청이나 성당 앞에 이 오벨리스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요. 그중에 이 오벨리스크가 하는 시계로서의 기능은 바로 해 무브먼트를 통해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 그림자가 어느 위치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시간을 예측을 했어요.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관청이나 성당에는 항상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통해서 그 당시는 이제 중세나 근대니까 영주민들에게 지금이 몇 시인지를 종을 울리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죠. 이게 해시계가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시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해시계는 몇 가지 제약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해가 없을 때는 시계가 작동하지 않고 또한 이 시계의 무브먼트를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인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물시계라고 하는 버전이죠. 이 물시계는 커다란 두께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물방울의 무브먼트를 균일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측정했던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상당히 제한적인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즉 휴대할 수 있는 버전의 시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14세기에 최초로 기계식 시계라고 하는 시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한 발전이기는 한데 처음에 만들어진 기계식 시계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발전을 필요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각각의 서양 열강들이 이제 해상 무역의 중요성을 눈을 뜨면서 이 선박의 이동이나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정교한 시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크로노미터라고 하는 항해할 때 사용하는 매우 정교한 시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크로노미터부터는 이제 거의 초단위가 되지 않는 정도의 오차를 가지는 아주 정확한 시계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는 훨씬 더 휴대하기 쉬운 휴대전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안에 우리가 다 시계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시계를 갖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는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어떠한 반응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한 가지 더 뽑자면 이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집단을 이루면서 우리는 여러 개의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약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즉 시계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정교한 약속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집단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이 근대와 현대 문명의 탄생에 있어서 이 시계의 발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시계는 과연 어떤 시계일까? 일단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시계에 대한 연구는 우선은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생체 리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체 리듬은 영어로는 설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설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생체 내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이때 설카디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따온 단어인데 썰카라는 단어와 DM이라는 단어를 합친 거예요. 썰카라고 하는 것은 about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DM이라는 것은 하루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썰카디안 리듬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찾아낸 식물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리듬이고요. 이 리듬은 하루 주기로 작동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24시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썰카디안이라는 명칭으로 이 썰카디안 리듬을 부르게 됩니다. 이런 설카디안 리듬은 식물뿐만 아니라 단세포 생물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구는 24시간을 주기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자전에 의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환경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체의 생존과 발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체는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즉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루 주기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든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설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에 최적화된 생리학적인 반응을 유도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훨씬 더 잘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을 조절하는 어떠한 분자적인 장치가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 설카디안 리듬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이 설카디안 리듬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생리 활동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했어요. 조절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 설카디안 리듬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체온의 변화, 호르몬의 분비의 변화, 또는 혈압의 변화 등을 들 수가 있어요. 체온 같은 경우는 주로 해가 뜨기 전에 6시를 해가 뜨는 시간이라고 봤을 때 해가 뜨기 한 2시간 전에 우리의 그 바디 템퍼처, 몸의 체온은 가장 낮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한두 시간이 지났을 때가 가장 높은 온도를 갖게 돼요. 이런 레귤레이션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항상 추위를 느끼게 돼요. 왜냐? 내 몸에 있는 이 템퍼러처가 설카디안 리듬에 조절이 되게 되고 특히 일어날 때가 되면 체온이 극도는 아니죠.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날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왜냐?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시그널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해가 지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됐을 때 멜라토닌의 분비가 시작이 되어서 밤 동안 꾸준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고 나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밤이 되면 즉 어둠이 닥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해가 떴을 때 계속해서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자체도 설카디안 리듬을 통해서 조절이 되고 있어요. 혈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 같은 경우는
그 해가 졌을 때 가장 높은 블러드 프레셔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밤 동안에 점차 낮아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 혈압의 변화는 사람의 무브먼트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낮 동안 혈압이 점차 상승하면서 사람이 활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게 작동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후를 전후해서 가장 좋은 콜디네이션을 보일 수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리액션 타임이 빠른 시간 역시 우리가 오후에 가질 수 있게 돼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수렵이나 사냥을 하던 시대에는 이 오후에 매우 그 생체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것이 지구에서 생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서카디안 리듬을 통해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반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광합성이라든지 세포의 생장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하루 동안 계속해서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시간에만 광합성의 활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특정한 시간에만 세포가 생장해서 그로우스가 촉진되게 되고, 특정한 시간에만 특정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메커니즘을 턴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갖는 이유는 하루 동안 계속해서 어떠한 그 인풋을 넣게 되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에만 해당하는 인풋을 넣고 이를 통해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현상들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에서 일어나는 서카디안 리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립 무브먼트인데요. 자, 보이실까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그 식물에서 연구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모델 플랜츠로 알려져 있는 그 아라토시스 살리아나라고 하는 식물체예요. 식물체가 흙에서 발아내서 자라는 모습을 타임레스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식물이 자라면서 잎의 포지션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잎의 위로 올라갔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우리가 봤을 때는 가만히 서 있는 식물 같지만 이 식물은 부단히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이러한 리프의 무브먼트는 광합성 효율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얘가 자라는 동안, 식물이 자라는 동안 태양은 동해에서 서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프의 무브먼트를 통해서 태양과의 잎과의 앵글을 맞추어서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리프의 무브먼트도 서카디안 리듬에 의해 조절이 되고, 또한 클락에 의해서 레귤레이션이 받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그 사람이나 식물이나 단세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애들은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현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을 레귤레이션하는 센트럴 레귤레이터가 있어야 돼요. 총체적으로 조절하는 조절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절자를 우리가 서카디안 클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서카디안 클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계와 마찬가지로 생명체가 다가올 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예측된 정보에 따라서 특정한 생리학적인 변화의 시기를 미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유리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생리학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끔, 이를 통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최적화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을 하는 거죠. 서카디안 클락을 연구했던 이 세 명의 과학자가 2017년도에는 노벨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서카디안 클락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는 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서카디안 클락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 원리를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시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손목시계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겠지만, 이 손목시계를 분해해 보시게 되면은 이 손목시계는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손목시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계가 돌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그 힘은
용두라고 불리는 태엽을 감는 장치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이러한 힘이 전달이 되게 되면 시계 안에 있는 다양한 태엽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면 각각의 시계에 연결되어 있는 시침이나 분칩이 이동을 하면서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시계에서 우리가 서카디안 클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계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 그 태엽을 감는 용도는 인풋에 해당해요. 시그널을 인풋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금을 돌릴 수 있는 시계바늘을 돌릴 수 있는 이 태엽 장치를 오실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실레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웃풋. 시계의 경우에는 시침이나 분침의 이동이겠죠. 이 이동을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라이트나 템퍼러처 같은 것이 바로 인풋으로 작용합니다. 즉 밖에 태양이 뜨거나 또는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 이것이 클락을 돌리는 동력으로 작동을 해요. 이 동력이 식물체 안에 존재하는 센트럴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여러 개의 태엽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를 통해서 시그널을 만듭니다. 이 센트럴 오실레이터에 어떠한 태엽에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유전자는 처음부터 발현이 증가될 것이고요. 어떠한 유전자는 그와는 반대의 익스프레션을 보이게 됩니다. 즉, 서카디안 클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인풋으로 사용해서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 톱니바퀴를 돌리는 거죠. 근데 어떠한 톱니바퀴에 유전자들이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들은 아침에 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점심에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저녁에 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서카디안 클락은 각각의 유전자의 발현을 특정한 시기에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을 하게 되고 이 장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풋과 센트럴 오실레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센트럴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 상당히 복잡한 분자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단순화해서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 센트럴 오실레이터는 모닝 루프와 코어 루프 그리고 이브닝 루프라고 하는 세 개의 컴파트먼트로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모닝 루프는 말 그대로 아침에 작동하는 톱니바퀴. 코어 루프는 점심과 저녁 전까지 작동하는 톱니바퀴예요. 그리고 이브닝 루프는 밤에 작동하는 톱니바퀴입니다. 이 세 개의 톱니바퀴는 여기에서 보시면 유전자의 발현을 서로 조절하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작동을 하게 돼요. 즉, 모닝 루프가 빨리 돌고 있을 때는 코어 루프나 이브닝 루프는 반대로 돌기 때문에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모닝 루프를 돌리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코어 루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코어 루프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하다가 이 코어 루프의 이제 무브먼트가 약해지게 되면 이브닝 루프가 돌아가면서 밤에 발현될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카디안 오실레이터, 센트럴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커다란 태엽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태엽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유전자들이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키거나 또는 그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피드백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유전자의 발현이 다른 모든 유전자의 발현과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유전자가 우세하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은 완벽하게 다르게 레귤레이션을 받게 되죠. 이게 바로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서카디안 클락의 센트럴 오실레이터입니다. 자, 이런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각각의 톱니바퀴가 돌게 되면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익스프레션, 유전자의 발현이 유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CCA1이나 LH와 같은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게 돼요. 유전자는 동시에 밤에 뜨는 유전자나 낮에 뜨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자기만 발현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발현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CCA1과 LHY라고 하는 모닝에 작동하는 톱니바퀴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돌지 못했던 애프터눈에 작동하는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PRR9, 7, 5가 각각 연결이 되어서 한두 시간의 차이를 두고서 발현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RR까지의 발현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녁 때 작동하는 톡1이나 이브닝 컴플렉스의 발현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해가 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음 날의 사이클에 해당하는 CCA1과 LHY라고 하는 유전자가 다시 발현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즉 각각의 센트럴 오실레이터로 작동하는 유전자들은 그 자체가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서 발현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어떠한 유전자는 CCA1이나 LHY에 의해서 조절을 받을 거고요. 어떤 것들은 저녁에 발현될 유전자에서 조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그 톱니바퀴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들의 발현도 유도되는 시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자, 이 클락의 오실레이터들이 이와 같은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이면서 결국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단백질들은 특정한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아래에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락 프로테인이 결합할 수 있는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은 클락 유전자와 같은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이게 돼요. 즉, 설카디안 오실레이터는 일정한 주기로 작동을 하게 되고 하위에 있는 유전자들은 어떠한 엘레먼트를 프로모터 지역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저녁에 발현이 될 수도 있고 밤에도 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거의 70%에 해당하는 식물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 이 데일리 오실레이션, 하루 동안 주기성을 가지면서 발현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상당히 글로벌한 레귤레이션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설카디안 클락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설카디안 클락에 관여하는 유전자 또는 설카디안 클락에 조절되는 양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유전자의 발현의 그 주기성을 비주얼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루시퍼레이즈라고 하는 리포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체를 키우면서 하루 동안 일어나는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비주얼하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각각의 식물체는 에서 이 루시퍼레이즈라고 하는 시그널이 강해졌다가 약해지는 주기성을 보이게 되죠. 이처럼 루시퍼레이즈라고 하는 레포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유전자의 주기성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유전자가 설카디안 클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지 그리고 조절된다면 언제 발현이 증가되는지를 우리가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이 루시퍼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는 사실은 파이어플라이로부터 분리한 단백질입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우리가 반딧불이라고 부르는 식물이죠. 죄송합니다. 동물이죠. 곤충이죠. 반딧불은 밤에 여러분들이 반딧불을 보면 반딧불이 밝은 발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발광을 하기 위해서 반딧불이 사용하는 단백질이 바로 루시퍼레이즈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루시퍼레이즈라고 하는 단백질은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기질을 넣어주게 되면 둘이 반응해서 루미니센스, 인광을 나타내게 되고 이 인광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반딧불의 빛입니다. 이런 원리에 착안해서 우리는 반딧불이 가지고 있는 이 루시퍼레이즈를 분리해서 설카디안 클락의 오실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리포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루시퍼레이즈가 좋은 것은 리포터로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당히 스테이블한 단백질이에요. 안정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식물체 내에서 다른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유전자의 오실레이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루시퍼레이즈 어세이를 하게 되면 아래와 그림과 같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유전자가 설카디안 클락에 관여할 것 같다 하면은 그 유전자의 기능을 망가뜨리거나 또는 유전자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루시퍼레이저 리포터를 이용해서 그 주기성을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LHY라고 하는 클락 오실레이터가 망가진 돌연변이체예요. 이 돌연변이체는 와일드 타입이 보이는 주기성에 비해서 훨씬 짧은 주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이 유전자는 설카디엔 클락의 주기성을 늘리는 데 기능을 하는 유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유전자를 망가뜨리게 되면 엘프 같은 케이스인데 엘프3를 망가뜨리게 되면 이런 나이스한 오실레이션을 보이던 리포터가 어느 순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어리드믹하다고 하는데 주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유전자가 설카디안 클락의 주기성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리포터 라인을, 루시퍼레이즈 리포터 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설카디안 클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과정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유전자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가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프로치를 통해서 설카디안 클락을 조절하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이 설카디안 클락에 관여하는 다양한 단백질들이에요. 보시게 되면 앞에 봤던 아침에 움직이는 CCA1이나 LHY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앱턴을 작동하는 PRR도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브닝에 존재하는 밤에 작동하는 엘프라고 하는 애들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유전자들은 서로 연결된 그 톱니바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CCA1 LHY는 링크와 링크는 RVE와 RVE는 PRR과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만 인풋 시그널에 의해서 돌게 되면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도 역시 싱크로나이징이 되어서 한 번에 조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레귤레이션은 실제로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리학적인 반응 그리고 디벨로먼탈 프로세스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유전자의 발현뿐만 아니라 프로테인의 인산화 그리고 어떠한 물질의 호메오스테시스 또는 리프의 무브먼트나 또는 에이징 그리고 헤테로시스 등 거의 우리가 식물체에서 연구하는 대부분의 분야에 있는 현상들이 이 설카디안 클락에 의해서 조절을 받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설카디안 클락을 이용해서 이 각각의 유전자의 발현이나 또는 피지올로지컬 리스폰스가 하루 중에는 특정한 시기에만 작동할 수 있게끔 조절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설카디안 클락에 조절되고 있는 현상 중에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볼게요.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플라워의 무브먼트입니다. 우리는 이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 바로 하루 동안 그 선플라워가 움직이는 무브먼트를 기록을 한 건데요. 보시면 왼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점점 서쪽으로 그 해바라기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해바라기가 밤이 되면은 밤 동안에는 다시 동쪽으로 미리 들어옵니다. 지금 방이 바뀌었는데요. 낮 동안에는 해를 따라가다가 밤이 되면은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요. 이게 바로 이 설카디안 플락이 작동한다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선플라워 당연히 해를 따라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플라워는 태양이 이동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서 그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이 선플라워는 계속 서쪽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왜냐? 다음날 해는 동쪽에서 뜨니까.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서 자신의 그 꽃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설카디안 클락을 통해서 이 선플라워가 계속 태양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광합성을 들 수 있어요. 특히 아직 꽃이 피기 전까지는 태양을 따라다니면서 최대한의 광합성을 하는 메커니즘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한 가지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데요.
자, 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각 그 선플라워를 서쪽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는 동쪽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그냥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플라워는 뭔가 좀 외로워 보이죠. 하지만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플라워에는 이렇게 그 꿀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뭐냐? 이 선플라워가 그 태양을 팔로잉하는 이런 메커니즘은 광합성 하나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선플라워는 태양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꽃의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곤충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이 따뜻한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선플라워의 폴리네이터죠. 이 수정을 도와주는 폴리네이터들이 리크루팅이 되게 되고 결국은 더 많은 플라워에서 수정이 일어나서 씨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선플라워의 이런 설카디안 플라기안 무브먼트는 광합성뿐만 아니라 그 선플라워가 다음 제너레이션을 얻기 위해서 씨드를 얻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센트 에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식물체가 꽃을 피웠을 때 꽃에서부터 우리가 향을 맡게 되는데 이 향을 맡기 위해서는 센트라고 하는 물질이 밖으로 분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센트가 분비되는 그 타이밍도 사실은 이 설카디안 플락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을 받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페추니아라고 하는 꽃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페추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이 페추니아, 특히 하얀색을 가지고 있는 페추니아는 이 센트를, 향기를 밤에만 내뿜어요. 낮 동안에는 센트를 내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보시는 것 같이 해가 지고 나서 센트의 에미션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 에미션은 주기성을 가지면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페추니아라고 하는 식물체는 낮이 아닌 밤에만 향기를 내뿜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특히 하얀색을 가지고 있는 꽃들은 컬러를 통해서 폴리네이터를 리크루팅하는 데서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얀색 꽃을 가지는 식물체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 폴리네이터들을 많이 리크루팅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추니아는 낮 동안 유색 꽃들과의 경쟁을 하는 대신에 밤에 폴리네이터를 리크루팅할 수 있는 센트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밤 동안 자신을 폴리네이션 할 수 있는 곤충을 리크루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폴리네이터가 바로 이 호크모스라고 하는 애인데요. 이 호크모스는 밤 동안 이 페추니아에서 나는 향을 인지하고 여기에 커다란 대롱을 연결시켜서 꿀을 빨아먹고 그 과정에서 폴리네이션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센트 에미션이 그 타이밍에 맞는 센트 에미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페추니아를 하나는 낮에 그 두 개의 챔버에 키우는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임과 똑같이 키우고요. 하나는 밤과 낮에 바꿔놨어요. 그리고서 동일한 시간에 두 개의 식물체를 꺼내서 폴리네이터를 얼마나 잘 리크루팅 하는지를 본 거죠. 뭐 실험해보다 마나 우리와 지금 그 지구상의 컨디션과 같은 컨디션에서 키운 애들은 폴리네이터를 엄청나게 잘 리크루팅을 합니다. 하지만 밤과 낮이 바뀐 식물체는 폴리네이터가 거의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즉, 설카디안 클락에 의해서 센트 에미션이 밤 동안 일어나는 것이 이 페추니아의 폴리네이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페추니아 외에도 뭐 야레향이라고 부르는 자스민 계열의 식물체나 여러 가지 화초들은 주로 집에서 밤에 자려고 하면 향이 막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카디안 플락에 조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포코틸의 일롱게이션이에요. 우리가 하이포코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식물이 발화했을 때 줄기가 생장하는 부분을 하이포코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포코틸의 일롱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설카디안 플락이 식물체가 자라는 타이밍까지도 결정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뭐냐면
식물체의 그로스를 밤과 낮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아래쪽을 먼저 보시는데 낮 동안에는 이 식물체가 거의 자라지 않다가 밤이 돼도 거의 안 자라다가 거의 해가 뜰 때쯤 되면 늦은 밤이 되면 이 하이포커틀이 쑥 자라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뭔가 하이포커틀의 그로스도 레귤레이션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나중에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 하이포커틀의 그로스를 억제하는 단백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낮 동안에는 만들어져도 상당히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계속 하이포커틀이 못 자라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체가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밤이 되면은 이 유전자를 만드는 메신저 RNA 레벨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설카디아 플락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 생장을 억제했던 억제하던 단백질 레벨이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 하이포커틸의 그로스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해가 뜨게 되면 이 그로스는 다시 이니비션이 됩니다. 왜? 이 그로스를 이니비션하는 단백질의 레벨이 다시 높아지니까. 이처럼 식물체의 그로스에 있어서도 설카디안 클락이 작동을 해서 특정한 시기에만 자랄 수 있게끔 조절을 하는 거예요. 특히 밤 동안 많이 자라게 되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밤에 잠 많이 자야지 키 큰다. 마찬가지로 식물체도 밤을 잘 보내야지 키가 클 수가 있어요. 이러한 레귤레이션도 역시 설카디안 클락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밤 동안 그로스를 촉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낮 동안에는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사적인 프로세스가 상당히 에너지를 얻는데 투월딩이 돼 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낮 동안 쌓아놨던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그로스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로스가 되는 시점과 광합성을 통해 만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점을 싱크로나이징을 한 거죠. 동기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설카디안 클락에 의해서.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식물체는 이 인터널 타임 키핑 시스템이라고 하는 설카디안 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카디안 클락이라고 하는 것은 센트럴 오실레이터를 통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센트럴 오실레이터는 여러 개의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에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런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아웃풋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살펴볼 건 뭐냐면 설카디안 플락에 의해서 하루 주기로 일어나는 어떠한 생리학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식물체가 이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설카디안 플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고 시즈널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가 어떻게든 달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력을 만드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즈널 리스폰스는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플라워링이라고 하는 개화 현상이에요. 개화라고 하는 것은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고 식물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계절에 이 개화가 유도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부등산에서 정상에서 바라본 이제 광주의 모습인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그 컬러를 가지고 있는 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개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많은 식물체들은 계절의 변화를 인지해서 특정한 시기가 되면 개화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식물체가 이런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식물체는 그 개화 시기에 따라서 장일과 단일 그리고 중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일과 단일은 각각 해가 그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 애, 단일은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애예요. 그 중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꽃이 피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장일과 단일은 주로 고緯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식물체예요. 왜냐? 이 지역에서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밤낮의 길이의 변화를 통해서 개화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중일성 식물, 예를 들어서 고추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적도에 가까운 지역에서 원래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길이에 디펜던트하지 않은 개화 메커니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단일과 장위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이 크리티컬 나일 렌스라고 해서 밤과 낮의 길이가 특정한 비율을 넘어섰을 때야만 이 꽃이 유도되는, 개화가 유도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쇼데이 플랜츠 같은 경우, 단일 식물 같은 경우는 밤이 길어야지만 개화가 유도가 되고요. 롱데이 플랜츠, 장일 식물 같은 경우는 낮이 길어야만 개화가 유도가 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식물체는 밤과 낮의 길이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시즈널 리스폰스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식물이 낮과 밤의 차이를 인지할까? 그 원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 모델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버닝의 가설이라는 겁니다. 이 버닝이라는 사람은 이 낮과 밤의 길이에 따른 식물체의 반응의 차이를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했어요. 뭐냐 하면, 자, 이 사람은 생화학자이기 때문에 엔자임과 기질로 설명을 했지만, 우리 이거 유전자의 발현으로 볼게요. 어떠한 유전자가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고서 계속 발현이 되는 거예요. 하루 주기로. 항상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 이때 이 유전자는 해가 있을 때만 액티브합니다. 해가 없으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 동안 스트레스홀드라고 하죠. 특정한 양 이상으로 걔가 만들어지면 특정한 반응을 유도하는 거죠. 근데 밤 동안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기능을 하지 못해요. 즉,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냐? 식물체인 유전자들이 주기성을 가지고 발현이 될 것이다. 그 유전자들이 낮 동안 얼마나 발현이 되느냐 또는 밤 동안 얼마나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아웃풋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한 거죠. 지금부터 한 50년도 전에 이제 제시한 가설인데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이 맞다는 거죠. 자, 이 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FT라고 하는 유전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FT라고 하는 유전자는 말 그대로 꽃을 피게 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FT가 만들어지면 꽃이 핍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애기장대 그림을 이제 파톤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애기장대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 애기장대는 잎에서 FT라고 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만들어진 FT는 단백질이 되면 셈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분열하는 셈이라고 하는 분열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잎을 만들던 셈이 기능이 바뀌어요. 어떻게? 꽃을 만드는 기관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이 조직에서 플라워가 개화가 유도가 됩니다. 즉, 이 식물체에서 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FT를 발현시키면 돼요. 발현시키면 얘들은 그 분열 조직으로 이동해서 개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FT의 발현 패턴을 봤을 때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특히 애기장 때는 낮의 길이가 길 때 개화가 유도가 되는데요. 유전자를 보게 되면 FT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높게 발현이 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낮의 길이가 짧을 때는 유전자는 거의 발현이 되지 않아요. 오케이. 아웃풋은 확실해요. FT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꽃이 피는 것도 알겠고 FT는 장일 조건에서만 꽃이 개화를 유도하는 조건에서만 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어떻게 FT라는 것이 낮과 밤의 차이에 따라서 저렇게 다른 발현 패턴을 보일 것인가? 여기에는 뭔가 이 시그널을 조절하는 팩터들이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찾게 된 팩터가 이 CO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CO라고 하는 유전자는 뭐냐면 FT를 발현시킬 수 있는 상위 유전자예요. 즉, 아까는 FT가 발현되면 꽃이 핀다고 했지만 이제는 CO가 발현되면 꽃이 펴요. 왜냐? CO가 FT를 발현시키니까. 그래서 CO의 발현 패턴을 봤더니 역시 장일 조건에서는 낮 동안 CO가 발현이 되는데 쇼데이, 단일 조건에서는 CO가 대부분 밤 동안만 발현이 돼요. 그리고 이 CO가 발현되는 타이밍은 설카디안 클락에 의해서 주기성을 갖습니다. 즉, 플라워링을 유도하는 FT라고 하는 유전자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발현이 되는데 그걸 발현시킬 수 있는 유전자는 CO라고 하네요. 얘는 그 롱데이든 숏데이든 유기성을 보이게 되지만 낮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훨씬 더 낮 동안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낮 동안 만들어진 CO가 FT의 발현을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밤 동안에도 CO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해가 없어도. 근데 문제는 이 해가 없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CO는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FT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버닝의 가설처럼 특정한 단백질이나 엔자임은 빛이 있는 조건에서만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자, 그래서 왜 인고하고 살펴보았더니 사실 CO는 밤 동안에도 유전자는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실제 단백질을 봤을 때는 밤이 되면은 CO 단백질들은 다 사라집니다. 즉 뭐냐? CO라고 하는 단백질은 낮에는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밤이 되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 사라져요. 즉 CO가 FT의 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낮 동안 발현이 돼야 됩니다. 밤 동안에는 메신저 RNA가 있어도 여기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또는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 모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설카디안 클락에 의해서 CO의 발현도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팩터들의 발현이 조절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CO가 낮 동안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CO의 발현을 억제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CDF라고 하는 애들이 CO의 발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데이 조건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아요. 근데 CO를 발현을 억제하는 이 전사 인자가 FKF1과 GI라고 하는 두 개의 단백질에 의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즉, 롱데이에만 FT가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낮 동안 CO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CO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CO의 유전자의 발현도 유도가 돼야 되고요. 발현된 단백질이 안정화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O를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FKF1이라고 하는 광수용체예요. 얘는 빛이 있을 때만 활성화가 되어서 CO의 발현을 유도시킵니다. 그래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한번 여기서 만든 CO라고 하는 단백질을 다시 한번 안정화시켜요. 그래서 이 FKF1에 의한 전사의 조절과 그 다음에 단백질의 안정화를 통해서 CO는 롱데이 컨디션에서 만들어지고 FT의 발현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FKF1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CO가 발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낮 동안에는 5B나 호스 그리고 낮 동안은 콥1이라고 하는 다양한 장치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자마자 다 분해가 돼요. 그래서 CO라고 하는 단백질은 참 발현이 되기 어려운 애들이에요. 하지만 FKF1이 라이트가 있는 조건에서만 만들어지면 CO가 안정화되고 결국은 FT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FKF1의 발현 자체도 설카디안 클락에 의해서 조절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식물이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낮과 밤의 길이의 차이예요. 그래서 낮이 길어지면 여름이 되는구나. 낮이 짧아지면 가을이 오는구나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봤더니 낮과 밤의 길이가 변하는 중간 지역에 특정한 윈도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가 있는 조건에서 윈도우 안에서 그 시그널이 작동을 하게 되면 지금이 여름이라고 인지를 하고 개화를 유도하게 되고요. 이 윈도우가 빛이 없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은 여름이 안 됐거나 또는 여름이 지났으니까 그 시그널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몰레큘러 장치를 통해서 시즌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파란색의 윈도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물체는 계절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특정한 피지올로지컬 리스폰스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이 결과를 사람들이 받았을 때 처음으로 던진 질문은 그거였어요. 오케이, 그럼 식물체는 낮과 밤의 길이를 예상해서 개화를 유도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이미 현상을 알고 있었고 몰레큘러 메커니즘도 말이 된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메커니즘은 언제부터 식물체가 갖게 되었을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언제부터 이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들은 낮과 밤의 길이를 구분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지만 가장 그 기념비적인 연구는 바로 리버월트라고 하는 식물체에서 한 연구예요. 리버월트는 비유관속 조직입니다. 뭐냐면 최초로 육상으로 올라온 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중에 살고 있던 생명체가 육상으로 올라오기에 진화한 첫 번째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4.5억 년 정도 전에 진화를 했는데요. 리버월트는 육상에 거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렵지만 한국말로 하면 우산이끼예요. 우산이끼는 이렇게 보시면 꽃이 이렇게 포자 형태의 꽃을 피는 그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리버월트 조차도 이런 포자 형태의 꽃이 피는 것이 FKF1과 GI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즉 생명체는 지구상으로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낮과 밤의 길이를 인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낮과 밤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던 생명체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작동하는 패스웨이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체에서 작동하는 분자적인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이 가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낙엽 지는 것들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이 낙엽 지는 것도 결국은 시즈널 리스폰스 중에 하나이죠. 가을이 되면은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뭇잎의 색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도 결국은 이 시즈널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조절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단풍이라고 하는 것은 시네센스라고 하는 노화의 증거이죠. 그래서 어떠한 잎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도 낮과 밤의 길이 플러스 온도와 그 다음에 강우량 같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까 했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단풍들은 항상 시네센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나무에 따라서 단풍들의 색깔은 다 달라요. 뭐 이건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왜 그런 거 하고 살펴보았더니 자, 그 식물체는 자라면서 상당히 다양한 피그먼트, 색소들을 그 축적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대부분의 식물체는 그 초록색을 보이는 이유는 얘들이 엽록소를 많이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식물의 잎은 항상 초록색인데요. 이 식물의 잎이 이제 시네센스를 겪게 되면 엽록소를 분해해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리사이클링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 이제 그 잎은 떨어져서 땅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잎에 남은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다시 리사이클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클로로필을 분해해서 거기에 있는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자신의 몸체로 돌려보내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녹색으로 보이던 녹색으로 보이던 잎이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나 빨간색 그리고는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종에 따라서 또는 식물에 따라서 낙엽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바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색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란색을 보이는 그 낙엽들은 주로 젠토필이나 카로틴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식물체들은 라이코펜이나 엔토사이아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안 이쁘게 약간 옅은 갈색으로 떨어지는 케이스들은 주로 세롤 자체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을 어큐뮬레이션하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갖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이런 피그먼트가 리사이클링 되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클로로필이 제일 먼저 리사이클링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잔토필과 카로틴의 리사이클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단풍이 될 때는 노란색으로 바뀌다가 색이 점점 짙어지는 형태로 색깔의 변화를 겪게 되죠. 실제 이러한 그 단풍이 일어나는 립시네센스도 결국은 FT에 의해서 유도되는 개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롱데이 플랜츠 같은 경우는 꽃이 즉 개화가 유도되는 장일 조건에서 시네센스가 유도되어서 낙엽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빨라지고요.
대부분의 이제 수목들은 단일 식물들이 많은데 단일 식물 같은 경우에는 롱데이에서는 시네센스가 억제되다가 가을이 되면은 시네센스가 액티베이션 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CO와 FT가 다이렉트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링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식물체는 계절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이것은 설카디안 플라그의 유전자의 변화와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와 그 다음에 라이트 시그널에 의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설카디안 플락은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이 일어나는 타이밍을 결정하고 이때 라이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때 발현되는 단백질의 스테빌리티나 안정성이나 활성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아웃풋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식물체가 계절을 인지하는 원리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윈도우를 우리가 윈도우 for seasonal recogni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식물은 일종의 우리가 쓰는 것 같은 캘린더를 구성해서 자신의 생장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